저는 오랫동안 인류 문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왔는데요. 인류 역사상 이제 무수히 많은 문명이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류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인류 문명사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의 세기를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20세기를 이제 전쟁의 세기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많은 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유럽과 이 구소련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어려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지구촌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또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대에 문명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류 문명의 종착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이 주유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류 문명에 대해서도 늘 이제 그 관심을 두게 되고 또 책임 의식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장차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후손들이 절대 남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자녀의 또 자녀의 또 그 자녀의 그 후손들이 이제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풍요로운 땅과 건전한 문화, 무엇보다도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제 물려줘야 하는데 왠지 그 아이들에게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는 사실 과거 그 인류 역사의 위기와는 전혀 이제 성격을 달리를 해서 이제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날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마땅히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생로병사의 그 자연 법칙을 해체시키려는 거대한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죽음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접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 이 의학자 이런 분들이 종교의 도움이 없이도 그 육체적인 영성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신문을 보시면 이런 뉴스들을 쉽게 발견을 하실 텐데요. 최근 들어 글로벌 거대 기업들, 실리콘밸리의 그 IT 거부들, 대표적으로 구글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대기업에서 거부들이 불멸과 영생을 실현해줄 생명의 묘약을 찾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인간의 삶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이 죽음을 해체시키려는 이 움직임보다 더 경악할 만한 일이 지금 우리 문명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불가지론자도 그 어떤 무신론자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성별이라는 이 자연 질서를 철폐시키려는 가공할 만한 움직임이 지금 우리 문명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모두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을 감행하는 세력들은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생물학적인 이 섹스를 거부를 하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인 이 젠더를 통해서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이 성구별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성별을 해체시키는 일이 인류 문명사 속에서는 이전엔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최초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 질서 이 해체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이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죽음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는 불멸과 영생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을 해체시키는 움직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성주류화 프로젝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해체의 시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솔직히 가장 희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이 그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데우스의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불멸과 행복과 신성,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신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지금 희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처럼 영생불사를 하면서 쾌락을 누리는 삶에 이 시대 문명이 올인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사실 짧은 강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나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분위기를 읽고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열심히 그 후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앞서 이제 해체의 시대와 인류 문명사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절에서는 이 페미니즘에서 젠더리즘으로 변질된 이 배경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오늘날 젠더리즘이 강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성혁명의 악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성규범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타락과 폐륜이 이 전 사회, 전 국민에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젠더리즘의 부산물로 태동한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신학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학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반 사회를 글로벌 성혁명이 강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신학계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이 지금 대단히 큰 영향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젠더 페미니즘의 글로벌 성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그 자세와 어떠한 이 책임적인 과제를 감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도 사실 지금 우려하다시피 우리 호민지 전도사님도 앞서 지금 페미니즘이 우리 지금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주의적인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혐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극단적으로 서로 이제 분리시키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는 이 페미니즘이 지금 사회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이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 횡행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이미 그 시기를 이미 지나버린 그런 페미니즘인데요. 이제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그런 여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향후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 이 차세대 신학도 여러분들 사명에 굉장히 막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인류 문명사적인 위기에 봉착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회 분열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고요. 이 짧은 강의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축약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1시간 남짓되는 이 시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그 젠더 페미니즘의 형성사와 함께 페미니즘이 젠더리즘으로 이제 변천하게 된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제1물결, 제2 물결, 제3의 물결로 이렇게 이제 사상이 이제 점차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이제 제1물결, 제2물결, 제3의 물결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제1물결에서 제2물결로 그 넘어오는 이 과정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네. 이 페미니즘 변천사에서 분기점마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여성의 인권에 끼친 영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각주 5번이 맞죠? 5번에 보시면 이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이 전쟁 사상자들을 낳은 끔찍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 놓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놀랍게도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전쟁이 이제 국가 총력전 형태로 이제 치러졌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남성들을 전선으로 이제 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남성들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이제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남성들이 하던 일들을 거의 여성들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직업에서의 남녀 구분이 이제 무의미해지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커질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이고 이제 정치적인 권리 향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이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인권에는 이런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아시나요? 이게요, 여러분, 여성 참정권 역사가 피로 점철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서프로젝트가 이 사진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1913년에 그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영국의 그 여성 운동가가 Votes for Women, 여성에게 이 투표권을 달라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외투를 이제 두르고서는 영국 국왕 그 조지 5세의 경주마가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기장 바닥이 피로 흥건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이게 이제 1913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에, 그러니까 1918년에 영국 의회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이제 투표권을 부여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 1928년에 이제 영국 여성들이 이제 투표권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전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된 연대기인데요. 수천 년 역사에서 이제 불과 이제 100년에서 반세기 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여기 좀
여하고들, 예, 여하분들이나 이게 저나 사실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좋은 이제 시대에 태어난 걸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윗세대의 그 선각자 분들께도 이제 참으로 이제 감사한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성 참정권이 확산되는 분수령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제 100여국에서 이제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이 되는 이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뒤에 가서 또 이제 여러 말씀들을 드리겠지만 여성이 그만큼 힘든 역사를 살아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천 년 그러니까 4,000년의 그 서구 역사에서 여성이 이렇게 이제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100년, 50년, 예, 그때부터 우리 여성들이 정말 그나마 길을 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존 스터트라고 기독교 복음주의의 거장, 이분도 여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온갖 정말 수치와 굴욕을 겪으면서 이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온 것들을 우리 남성, 우리 학우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저는 사회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대하는 한국교회거든요. 네, 그거를 결국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호민지 전도사님이 저에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강의를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면, 아까 이제 이 제1 흐름, 예, 이 제2 흐름, 이 제3의 물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세기 말역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운동으로 시작한 이 페미니즘은 1960년대 이 후반 프랑스 혁명, 여러분 프랑스 68 혁명 아시죠? 이 프랑스 68 혁명을 영향으로 급진적으로 선회를 해서 이제 레디컬 이 페미니즘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동성애 옹호 세력이 추종하는 성정치 이론과 이제 결탁을 해서 젠더리즘으로 이제 변천이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대단히 이제 참혹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선거권을 확산시킨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다면, 이 프랑스 68혁명은 이거는 이 기존의 페미니즘, 아주 건전한 그 페미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초기 페미니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성의 그 인권 신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페미니즘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제 전환이 된 아주 부정적인 동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68 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선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강의안을 여러분께서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덧붙인다면, 1968년도에 당시 서구 세계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었는데요. 그때 그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 다시금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이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이제 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동성애 옹호 세력하고 이제 추종을 해서 이제 젠더리즘으로 이제 변천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정치, 성혁명 이론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에서 이제 다시 젠더리즘으로 이제 변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이제 끼친 일인데요.
이 성정치 이론을 주창을 한 그 인물이 이제 윌헬름 라히라는 이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정말 아주 성적으로 파행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고, 굉장히 그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될 만큼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칼 막스의 이 그 자본주의 이 억압과 이 착취 이 이론에다가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그 이제 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과 착취,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성정치 이론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가 이제 거시적인 제도의 차원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성관계의 문제까지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부 일처제도 폐지를 주장을 하고 성윤리도 해체를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성해방이 이루어지려면 성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성혁명을 위해서는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그런 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뭐 올가즘이라는 그런 말을 처음 만들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이 당대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후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동성애 옹호 세력들이 이제 이분을 이제 갑자기 추앙을 하면서 이제 그 아주 부각이 된 이 인물입니다. 바로 이 성정치 이론을 만나면서 기존의 이 페미니즘이 그 젠더리즘으로 이제 변천이 이제 된 아주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제 분수령을 만들어낸 이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상에 따라서 이 분류한 이 페미니즘의 기본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페미니즘에 관한 강의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이제 짧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강의 안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1960년대 후반 이후에 급진적으로 선회한 페미니즘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분화와 논쟁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계파로 이제 전개가 되어서 이제 자유주의 여권론에 기반한 초기 페미니즘에서 이 막시즘적인 페미니즘, 그다음에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즘, 그다음에 이제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생물학주의적인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 케이트 밀렛의 이 문화주의적인 페미니즘,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간략히 이제 기술을 했는데요. 페미니즘을 전개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얼굴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슐라미스, 이 파이어스톤, 이 케이트 밀렛, 그 다음에 이제 주디스 버틀러, 이 젠더리즘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끼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거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관 이 인류 역사 동안 인류 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를 해왔던 관념과 관습, 법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에 급속도로 지금 해체가 되고 있고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성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이루는 결혼과 가족제도도 이제 해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젠더리즘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합하는 일부 일처제를 이제 폐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 이제 인권이나 뭐 성적인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뭐 레즈비언적, 그 다음에 게이적, 바이섹슈얼적, 뭐 트랜스젠더적, 인터섹슈얼적인 이런 성소수자 공동체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이 성혁명의 시체고, 그 글로벌 성혁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도래를 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요, 이 젠더리즘이 강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입니다. 성규범이 해체가 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은 우리가 이론의 여지 없이 타락과 폐륜의 확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서구 세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혁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서구 세계에서는요, 성규범이 지금 와해가 되고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서 이제 강제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의무 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 이제 성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음란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지금 성교육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어느 만큼 심각하냐면 글로벌 대재앙, 새로운 재앙으로 급부상할 만큼 이 세계의 음란화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도덕이 이제 와해가 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문명이 부패한다는 징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각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때 사라졌던 질병이었던 이 매독이라든가 임질 같은 그런 성병이 다시 귀환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유형의 성병이 지금 전염병 수준으로 급속히 이제 창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서는요, 10대 소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 정도가 성병을 앓은 그런 경험이 있고, 매년 24,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병으로 인해서 영구 불임이 된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젠더리즘이 강행을 하고 있는 성혁명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뒤르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강의안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규범은요, 성도덕은요, 인간의 희노애락에 가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생사와 사회 전반에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저는 이 성규범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성도덕이 이제 한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개인이 망가져 버립니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제가 인류 문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문명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그런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직접 연구를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장구한 역사 동안에 이 성규범이 어느 만큼 한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문명 이 전체에 성규범이 워낙에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강력한 이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제재로 이 성규범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성규범이 이제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성규범이 왜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규범이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규범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성규범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하면서 강의를 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성을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유발 하라리가 그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했던 그 불멸과 행복과 이 신성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희고하는 바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성규범이 해체가 되고, 성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하고, 그러므로 해서 성이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날카롭게 우리가 이 사태를 분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성을 매개로 해서 정치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혁명을 강행하는 세력들, 앞서 그 성혁명을 강행을 하는 사람들이 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앞서 빌헬름 라히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적으로 굉장히 이미 성혁명을 주창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서는 이 시대를 성혁명을 좀 일으키고자 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이 모든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지탱해 왔던 성규범을 와해시켜버리는 이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와서 젠더리즘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혁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략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전략인데요.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서구 세계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막강한 지배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주류화가 글로벌 정치계와 재계, 언론계, 법조계, 학술계, 그러니까 앞서 1968년도에 이 서구 세계 젊은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그 청년들이 성장을 해서 그 당시에 좀 많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 글로벌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학술계, 요직에 두루두루 점유를 하면서 파워 엘리트층을 구성을 하면서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 과거에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는 주로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민초들에 의해서 어떤 가진 자들의 불의를 비판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의 이 글로벌 성혁명의 특징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런 파워 엘리트들이 아래로 그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성혁명을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감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주류화가 최고위층에 의해서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주류화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전문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오늘날처럼 개명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것은 성주류화 정책이 사회적인 합의와 공개적인 논의 없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용어 조작으로 인해서 그 실체적인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주류화의 시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주류화에 대해서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를 해서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주류화가 겨냥을 하고 있는 이 성차별 철폐는요, 전국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일처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 또는 가족제도를 해체시켜 버리자라는 것이 성주류화의 숨은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예, 오늘날 이 성주류화를 특별히 유엔과 유럽연합이 글로벌 성혁명을 이룩할 전략으로서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이 사실인데요.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68 혁명 세대 중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이 핵심 그룹이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교육, 언론, 종교계 전반에 이제 주도권을 걸머진 상황 속에서 현재 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국제기구들은 성주류화를 주된 사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행정부에 이제 막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성주류화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무서운 그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유력한 국제 기구들이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전복을 시키고 성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권력의 그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엔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젠더리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세계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를 해왔던 유엔이라는 이 네임밸류를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을 하면서 동성혼 합법화를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단순히 동성 간의 애정 행각이라든가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인식을 해왔는데 젠더리즘을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온 학자들은 동성혼 합법화 정치 이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로 이제 보기도 하고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통계상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한 0.1% 정도만이 동성혼과 에 대해서 뭔가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전체 인류의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소수의 이 동성혼, 그러니까 아주 이 왜곡된 이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저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러한 성주류화의 전략의 위험성을 감지를 했던 독일 튜빙엔 대학의 복음주의 신학자 이 페터 바이어하우스, 제가 이 튜빙엔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2016년에 한국에 오셔서 한 말씀인데요. 성주류화 운동이 1789년에 이 정치적인 신분제를 전복을 시켰던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여러분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요. 예, 그 혁명과 함께 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글로벌 성혁명이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이다. 그러니까 생명물학적인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 인류학적인 성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성주류화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녀 간의 이 성의 질서, 결혼과 가정 질서를 부정하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운동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45분까지요? 예, 이제 네. 이렇게요. 젠더리즘이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이 막대한데요. 심각한 폐해가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단적인 이 신학 분파인 퀴어 신학이 태동하게 된 일인데요. 여러분,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이제 혹시 좀 글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강의안을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폐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퀴어 신학이 이 퀴어라는 말이 이 낯설고 이상하다라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퀴어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통신학에서 낯설고 이상한 것, 생소하고 좀 괴기한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배제가 되어서 이제 변두리로 밀려났던 이 테마를 신학의 중심으로 이제 내세운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퀴어 신학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낯설고 이제 이상한 것은 동성애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퀴어 신학은 이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혼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정상화하는데 종국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동성애가 저주도 아니고 이 범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라고 이제 말하면서요, 이 성서에 있는 다수의 인물들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예전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다윗과 사울도 이제 연인 관계여서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이 사울이 삼각관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전도사님이 좀 이게 좀 웃으셨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룻과 나오미는 문학 작품에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로맨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정말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게 신학을 하는 분들이 지금 신학교의 강단에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고 하나님께 너무나 정말 죄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 관계고, 그리고 또 예수께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청원했던 백부장과 종도 동성애 관계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혈연적인 자매 관계가 아니라 레즈비언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참담한 일은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도 동성애 관계라고 공언을 하면서 하나님마저 이 동성애자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죄악을 지금 퀴어 신학자들이 범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테오드루 제닌스, 테드 제닝스라고도 불리우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발표를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9월에 한국에 오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 한국에 와서 강의한 거 아십니까? 그때 강연 제목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바로 기독교 이후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후의 신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한겨레 신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 없는 사회 올 것이다. 기독교 이후의 신학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사신신학이라고 이 서구 사회에서 횡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 아십니까? 아는 분? 사신신학,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그런 신학사조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었는데요. 그 주창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알타이저라는 학자입니다. 바로 그 신학자의 제자입니다.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시대사조가 있었구나, 이런 신학사조가 있었구나. 근데 그 신학사조의 말로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신학 수업을 받은 분이 오늘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퀴어 신학 형태로 나타났구나라고 저는 그거를 제가 다시금 제가 지금 절감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요, 여러분, 그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들은 지면에 실기에 대단히 민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입에 떠올리조차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거기 기록한 부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불경합니다. 이거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퀴어 신학이 다른 이단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퀴어 신학자들은요,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인간의 말로 치환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음란한 잡신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보다 쾌락, 성결보다 방종을 선택한 퀴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족쇄처럼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가 사라질 그 이유를, 아까 그 테오도르 제니스가 기독교 이후의 그 신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 얘기 많이 하고요. 뭐 여러 지금 화두가 강대상에서 지금 그 선포되고 있지만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성결함이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요, 그 상당수 크리스천 청년들, 더욱이 신학도들 사이에서 동성애 옹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현실은 퀴어 신학의 폐해로부터 한국교회의 그 예비성직자들을 보호해야 할 당위적인 과제와 책임을 한국교회에 부과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이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함으로써 향후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신학도들이 인류 무명사적인 위기에 봉착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강의가 퀴어 신학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지금 영적으로 이러한 그 혼탁한 분위기라는 거를 여러분이 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성윤리와 성도덕이 해체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았는데요. 지금 성윤리와 성도덕이 해체되다 못해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성애화를 강행을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면서 음란하게 신학을 하고 있는 이 음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임적인 과제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